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없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만년필 하나의 수다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더 키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살펴볼 것인데요. 음, 우리가 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9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바더키드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마이크 볼륨을 좀 키워야 되겠어.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볼륨을 키워도 자체적으로 별로 안 크네. 스탠 사운드를 내리고 키우고 하나 둘 하나 둘.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요. 정말 짜증나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네. 내 목소리를 좀 더 키워야 되나? 하나 둘 하나 둘.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진짜 내가 컴퓨터를 부셔버리든지 해야지 진짜. 이제 울리네. 이거 지워야겠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쵸 목소리가 울리죠. 이러면 우리가 또 당황스럽다고. 스팀 사운드를 끄고. 하나 둘 하나 둘. 왜 이러지? 이걸 좀 끄니까 낫다. 아프리카 스튜디오 소리를 좀 올리고 마이크 볼륨을 좀 더 올립시다. 꼭 교장님 훈화 말씀하는 것 같아. 아, 아 됐어.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잘 되는데 그렇죠. 야외에서 연설하는 듯한 느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애들 하나 둘씩 쓰러지게 만드는 그 울림. 뭐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또 기분 좋게 시작하고요. 한 가지 이제 공지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공지 사람 올 때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정규 방송하고요. 이제 매일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시간에는 제가 방송을 계속 하고요. 오늘 이제 매주 이번 주부터 8월 12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날은 어,
아마 6시 반부터 제가 방송 열 것 같아요. 열어서 이제 헌법 강독 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민 정신을 함양하자 해서 지역사회에서 최재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헌법 강독을 함께 하면서 헌법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헌법이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도 적어도 김제동 가치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헌법 강독하니까요. 함께 그 시간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는 제가 방송을 계속 이렇게 오전처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 상담은 좀 제가 못 들어드립니다. 그냥 계속 보이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데 질문 사항을 올려주면 제가 취합을 해서 그 선생님과 여쭤보면서 여러분 궁금점을 조금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헌법이다 보니까 그냥 딱딱하다. 예전 중고등학교 때 침 질질 흘리면서 책 한 곳에 붙여서 이제 막 글자가 볼에 막 새겨지고 했던 그런 기억만 떠올리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이라는 거 읽어보면 굉장히 쉽고요. 우리 또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소리가 울리네요. 제가 목소리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혹시 모바일로 들으신 분은 있으시면 좀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청각에 이상이 오진 않은데 제 기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보다는 이게 어제하고 똑같은데 뭐 건든 거 없이. 잠깐만요. 내 PC 소리 나게 연결합니다. 이거 한번 치워보고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왜 이렇게 울리지 소리가? 꼭 동굴 소리 같지 않아요? 동굴? 좀 덜 울리죠? 안녕하세요, 만년필 하나입니다.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하면서 볼륨 조절.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이면 안 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딜레이가 심하네. 모바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KM 플레이를 같이 트니까, 다음파 플레이를 같이 트니까 그러네. 이제 알았어요. 왜 울림이 오는지 이제 알았어. 문제 해결했어.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좀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 방송에 차질이 생긴 점 죄송하고요. 네, 해결을 완료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과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나 살찐 것 같아. 요새 너무 많이 어디서 주워 먹고 다녔더니 밥은 제대로 안 먹는데 요새 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먹고 힘내라고. 얼마 전에 이제 장어도 사주시고 고기도 먹고 하는데 살찌는 것 같아. 살찌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커 보이는데. 이렇게 구걸하며 다닙니다 요새.
남들이 흘린 거 뭐 이런 거 제가 요새 잘 주워 먹고 다니거든요. 뭐,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생긴 대로 살아야지. 지금 이제 바돌키드님, 그런데 오늘 좀 일찍 접속하셨네요? 10시쯤에 원래 접속하시잖아요. 오늘도 설마 체육관에서 날 샌 거? 혹시? 그러면 안 돼요. 건강에 해로워요. 오늘은 아니고, 그래. 사람은, 그, 노는 데는 따로 있더라도, 자는 데서는 한 군데여야 돼요. 네, 하는 데는 한 군데. 그래야 또, 혼자 있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왜 이러지? 오늘 여하튼 간에, 어제 너무 피곤해서 정말 하루가 길었다. 그쵸? 아무래도, 체육관에서 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좋아하진 않으니까 체육관에서 잔 적은 없는데, 과방에서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소파에서 자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이 준 알 것 같아요. 그 초제한 몰골. 그래도, 이시,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들고양이 소리도 듣고, 지가 지나가는 소리도 듣고, 뭐, 그냥 바닥에서 잤어요. 나는 그럼 기족이었네. 이렇게 자랑질. 그냥 바닥에서 자면, 어떻게 입 돌아가. 하긴, 날 더우니까 입 돌아가지는 않겠다. 그래도 20대 때는 회복이 빠릅니다. 30대 때는 그렇게 자라고 해도 못 자요. 힘들어. 다음날 너무 힘들어. 아휴, 요즘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김재동 씨의 이야기 갖고 오늘은 좀 하루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 가늠하기 쉬운 화두가 이건데요. 그렇지, 아직은 현역이죠. 20대면 현역이야. 누가 던지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인데 30대는 주워먹는 30대는 이러더라고요. 30대는 그 길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먹는 나이고 20대는 누가 던지는 돌을 주워먹는 나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화력이 왕성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이야기를 80대 어르신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80대 어르신이 30대는 그 길거리에 있는 돌도 주워 먹을 나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색동저고리 입고 한참 재롱을 피워야 되는 그런 나이죠. 아직은 지역사회니까 서울하고 다르게 지역사회는 평균적인 연령이 60세 이상입니다. 제가 상대해야 될 어르신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조용히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그 어른들이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핵심은 제일 마지막에 한두 문장. 그래서 그 한두 문장을 듣기 위해 그 서론을 쭉 들어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고달픔은 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화법하고 약간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말을 하면서 그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많이 에너지가 딸립니다. 했던 말 반복하는 거는 뭐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젊은 애가 뭐 한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라는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받고 힘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자 8월 12일자 해남신문에 이제 제 글이 처음으로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부터 시작하면서 어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뉴스에 기사를 올린 거부터 해서 이제 김재동 이야기로 썰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냥 기본 레파토리죠.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건 무슨 말이냐? 청년 문제는 결국 청년이 풀어야 된다. 기성세대를 해결해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고 이 특이한 사례를 우리를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년 운동도 기본적으로 중심은 이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권의 2대 청년 지회를 2대
뭐 예를 들어서 민달핑회, 뭐 이런 청년 유니온, 뭐 이런 것들은 청년 당당, 뭐 이런 것들은 다 청년 그 대도시에 두되 저는 풀뿌리 청년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법률을 집행하라, 법률을 집행하라가 아니라 제정하라 라는 요구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각자가 속해 있는 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례운동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SNS로 구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핵심 사업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에서부터 그것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의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오전에 일어나지를 못해. 도대체 저녁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좀 일찍 일어나서 좀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한데 밤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밤새 이제 공부를 하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침에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형님 방송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형님이 됐어요. 어떻게 제가 형님이 됐는데 형님 방송 너무 일찍 한다. 아니 9시에 하는 게 어떻게 일찍이냐. 도시는 2시부터 시작한다. 청년들의 일이 2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형이 2시부터 방송하면 어떻겠냐. 그건 네 생각이지. 2시부터 방송을 하면 제가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이 지역사회에서는 어른들이 한가하는 시간이 2시 때부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초저녁잠이 너무 심하세요. 7시나 8시 되면 주무세요. 다음날 새벽 일찍 반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이클에 맞춰서 제 생체 리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는 2시에 방송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니들이 9시에 어떻게든 일어나라. 안 그럼 얼음물을 붓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좀 일어나라 하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이제 대부분 말단 직원들이겠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을 수가 없다. 뭐 그러면 하면서 유튜브를 보겠다 하는데 집에 가면 이제 지치는 거죠. 또 술 한잔도 하고 하면 이제 지치니까 유튜브를 또 못 보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제 매일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가 이제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 그 궁원학습지, 그 눈높이 학습지 푸는 기분이다. 쌓이니까 보기 싫다. 그래서 형님 방송을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한테 회유를 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야 이 자식들아! 나보다 어리니까 감히 제가 자식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핑계를 대고 있어 이씨. 그래도 저는 뭐 굴하지 않습니다. 볼 거면 보고 말 거면 많은데 핵심은 항상 이거다. BJ님 랭킹 저 뭐 7천인가 그러는 것 같은데요? 7천이 4만위에서 7천이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우리 저번에 일요일날 오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저도 천위권 안으로 그리고 베스트 BJ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방송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기성 세대들이 보는 것도 좋지만 같은 나이 또래 2030 세대들이 보면서 지금의 현안 문제들을 청년 문제를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를 압박할 수 있는 우리만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 왜? 각각의 당들에 속해 있는 최고위는요. 그 당의 조직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의 논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이 세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연대를 하면 그들의 지지층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해야 된다. 이 운동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지역사회, 지역 언론, 해남신문에서요. 제가 속해 있는 해남이라는 지역의 해남신문에서 제 글을 5회 연재해 주기로 했습니다. 5회 연재.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꼬를 터주신 거죠. 우리 배충진 편집공자님 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깨어있는 어른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청년의 목소리를 마음껏 발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해주는 여러 선생님들 김경옥, 김경균 뭐 많습니다. 박태정 선생님, 최재희 선생님 많은데요. 이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시작 물꼬 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업데이트가 안 돼서요. 지금은 그냥 그래서 아직 업로드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신문 기사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초안을 나눴던 그 기사입니다. 이거 이제 지금 3부를 집필했고 오늘 보냈는데요. 일단 뭐 일부 이렇게 나왔어요. 청년이 청년 문제를 말하다. 잘 안 보이시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잠깐만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본질은 지역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세대 계승의 문제로 세대 계승의 핵심 주체인 평범한 해남의 한 청년이 바라보는 청년 문제와 대안 제시의 목소리를 5회에 걸쳐 연주한다. 5회에 걸쳐 연주한다. 아직 이제 4번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회 지면이 있었다.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론토크라시라는 용어가 있다. 고대 그리스의 노 정치가 제론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로 노인 정치 혹은 노인의 지배를 뜻한다. 고령 사회라는 말이 종종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요즘에 자주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로 정책 집행의 우선 분야에서 청년이 얼마나 뒷전에 밀려났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쵸? 바돌키드님 많은 발전이 있죠. 이제 조금씩 우리는 걸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2016년 6월 28일자 오마이뉴스 저출산 도민인식 개선이 청년 사업 왜일까라는 기사를 읽었다. 청년 정책 사업이 전혀 없는 충북 도내 6개군 중 영동군의 한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 중 청년 인구 유입이 없고 도시로 유출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군 단위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청년들이 없어 관련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다.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 해남 역시 영동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해남군 청년을 조회하면 인터넷상에서 무엇이 뜰까? 해남군청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면 청년에 관한 담론을 나눌 수 있을까? 2015년 10월 23일 해남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었고 해남군 일자리 창출위원회라는 것도 군수의 재량에 따라 둘 수 있다는데 잘 모르겠다. 8월 1일자 연합뉴스 기사 대통령 유력 대권 주자도 관심 두는 해남군 출산 정책이 있었다. 최근 3년 연속 학계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난임 부부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 아기사랑 택배 사업, 지역신문과 연계한 출산 축하 광고,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생아 무료 이름 지어주기 등의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수혜를 청년 모두가 받기는 힘들다. 취업의 장벽이 높고 연애 결혼을 포기한 이른바 M4 세대에게 해남에서 할 것이 없다고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에 전국 1위 정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를 낳고 살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성남시가 청년 배당 지급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지난달 20일부터 지급한 3분기 청년 배당이 1일 현재 대상자 1만 1,238명 가운데 7,297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감에는 영화 곡성의 한 대사처럼 멋이 중요한디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해남은 어떨까? 그보다 앞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장흥은 어떨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한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는 장흥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지의 문제였다. 해남에 가용할 만한 청년이 없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청년 스스로가 해야 할 문제도 물론 있을 것이다. 먼저 선배 세대의 정책자들과 후배 세대인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세대 교류창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우리 해남에서도 청년 지원팀을 신설하고 청년 기본 조례를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고요. 또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어요. 자랑질을 하는 거죠. 저희 도시는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발전을 해서요, 청년 기본 조례도 있고요, 청년 시설팀도 있어요. 저희는 그럼 할 것 없죠? 라고 말하는데, 있죠.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완료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령은요, 기본적으로 틀, 구조를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가 그 법을 기본으로 해서 군정 감사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군이나 시에서는요. 월 1회에서 2회 내지 군정회의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말고요.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군정회의라는 걸 해요. 거기 가서 이제 모니터도 하고 그 뭐죠? 그 모니터를 하면서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 속기록으로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 기록을 보면서 검토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지역단체, 지자체단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어떤 것이 현안이 돼 있고 청년의 문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늘 이것이 비판 견제되고 그러면서 같이 하는 게 지역 언론과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 해서 지역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청년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례부터가 일단 시작인 겁니다. 조례에서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갖춰져 있어요. 하고 잡벅 놓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고스톱 치면 아시죠? 잡벅 놓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설사합니다. 설사합니다.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법령이 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사회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좋습니다. 저와는 좀 다르죠. 저희는 아직 그런 인식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인식 사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이 보는데 만약에 있다고 해서 자뻑하지 마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단계, 3단계로 나가야죠.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를 해야죠. 청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와서 막상 이제 유입됐을 때 어떤 사업들로 하면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지 저는 그 대안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한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몬드리안부터 해서 몬드리안 세계적인 그 몬드리안부터 해서 강원도 원주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들을 가지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공부요! 하는 수가 있는데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했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며 우리의 대안적 고용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간단하게 썼는데 이분들이 아직 기사 채택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혹시나 보시고 계신 분들 있다면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저번에도 이제 서평을 가지고 썼는데 편집 방향과 아니면 기자들이 채택하는 어떤 무엇이 좀 다른지 클리닉도 요구했지만 아직 어떤 답변도 없고 게시판에 올랐는데 기자에게 전달하겠다라는 메시지만 받아서 제가 좀 글 방향을 지금 수정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존에 썼던 방식 그대로 또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서 추천을 좀 해주세요. 자, 그 기사입니다.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천천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갑자기 또 빨라져 흥분하는 것 같은데요. 고용 불안을 벗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수입 이야기하면서 늘 하는 게 안정적인 수입 프레임을 깨자 하는데 그 대안을 마련해야 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은 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찾았던 책이 이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서평 제가 썼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추천을 좀 해주세요. 기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것들을 보고 그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불안을 벗어나는 방법. 그레그 맥레오드 협동조합으로 지역 개발하라를 읽고 이겁니다. 도서관에 왔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았다. 피서지로서 이만한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대출 코노실은 초등학생으로 이미 만원 버스를 이루고 있었다. 그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열람실이 보인다.
역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점심때가 지나서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긴 내 게으름을 자책하면서 주위를 둘러봤다. 열람실에서 간혹 연세가 있으신 대략 65세 이상 정도의 어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2030 세대인 듯 했다. 그들이 보는 책은 애써 말하지 않아도 대략 짐작을 할 듯하다. 헌법, 행정법을 비롯한 공무원 수험서와 토익, 토플 책이었다. 출판사가 다양한 만큼 표지도 색색별로 있었다. 대략 1000페이지에 가까운 기출문제집과 이론서 등을 보고 있으면 적잖이 놀란다. 언제 저것을 다 볼까? 소의 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의 마음만이 진득한 수험생활의 비결임을 알고 있었다. 나도 청년 문제와 사회의식을 갖기 얼마 전까지 저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으니 말이다.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죄책감이 들었다. 이러면 내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거야. 빨리 합격해서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나야지. 4년여의 세월이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직 수험서에만 온종일 집중하기에 노력했다. 그 시간만큼 마음에는 우라가 치밀었다. 최근에 김재동 씨 성주 연설을 유튜브를 통해 봤다. 나름 수험서로나마 헌법을 배웠지만 김재동 씨처럼 말할 수 없다는 데 묘한 열등감도 들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했을까? 생존을 위한 인문학과 밥벌이를 위한 헌법 공부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프레임을 깨야 청년 문제의 본질이 보인다고 주장하고 다니면서 여전히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책과 인연이 닿았다. 가톨릭 신부이자 철학자, 사회활동가인 그레그 맥레오드의 협동조합으로 지역 개발하라 라는 책이었다. 2008년 시작된 세계의 공황이 지속되어 2012년 현재에도 세계 전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5%에 육박했지만 스페인 북부 몬드라곤 계곡의 작은 마을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세계 대기업들처럼 17개국에서 8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몬드라곤은 이미 협동조합의 대명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은 아니었다. 우선 협동조합의 개념부터가 생소하였고 어떻게 이것이 작동되는가, 그리고 궁극의 고용 불안과 적정선의 수입이 보장되어 운영될 것인가, 대규모 자금 중심의 지금의 산업체제에서 이러한 조합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등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특히 이것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사는 지역에 적용할까를 두고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 다만 내게 한 가지 희망을 주었던 것은 한겨레 2014년 10월 20일자 기사 몬드라곤은 고용연대의 지향, 해고는 없다는 것이었다. 기사의 내용 중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기반한 몬드라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110개 협동조합에서 8만여 명의 조합원이 일하는 연합체로 연 매출이 30조 원에 이르는 스페인 기업 중 7위 규모의 그룹이다. 지난해 10월 몬드라곤의 뿌리이자 가장 규모가 큰 파고르 전자가 파산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유럽 가전업계의 불황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파산한 부분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노동자 조합원은 단 한 명도 해고되지 않았다. 다른 협동조합의 일자리로 모두 전환 배치됐다. 내 가슴을 뛰게 만든 것은 단 한 명도 해고되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단 한 명도 고용 불안에 벌벌 떨지 않는 회사. 단 한 명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싸우지 않아도 되는 회사. 경영자의 입김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회사. 청년들이 두툼한 수험서를 버리고 그 특유의 활발함을 찾을 수 있는 회사였다. 그런 망상장애를 일으킬 것만 같은 자본주의에 오만불손하게 항거하는 회사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건실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방증이었다. 그것도 종아리에 힘주고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협동조합이란 단순한 법적 구조가 아니라 경제사회 철학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지역사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법이다. 경영진이든 가게 점원이든 상관없이 단체의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최근 가불 오토텍 사건을 기사로 목도하면서 과연 누군가의 밥벌이에 관한 이해득실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국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인권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를 자문답한 경험이 있다. 이것이 과연 가불 오토텍만의 문제였을까? 쌍용 노조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뉴시스 2016년 7월 4일자 기사 쌍용차 노조 사태 극복하고 명가 재도전에 따르면 2008년 12월 자금난이 과시화되면서 전 공장에서 일시 휴업을 시작한 쌍용차는 이듬해 1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2,600여 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은 총파업과 굴뚝 농성 등에 돌입하자 사측도 직장 폐쇄로 대응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노사협상 결렬로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진압 작전까지 실시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낳으며 청고농성은 끝이 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거자와 가족 등 20여 명이 사망하고 해고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등 길고도 커다란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와 정말 다른 제도죠.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이것을 시행한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린 그것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전혀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 아니다. 성공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어요. 지금은 쌍용차도 경영 정상화에 진입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지만 그 전에 20여 명의 사망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는 윤리적인 부분은 남아있다. 사회의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는가, 죽음을 임하는 시각은 어떠한가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질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인 그레그 맥레오드는 관찰자들은 흔히 몬드라곤에서 비법을 찾으려고 한다.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법 또는 일부 재정 지원 체계 측면을 중심으로 그릇된 영역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답은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도전은 물질적 경제 체계에 대한 완벽한 국가 통제 또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자본주의에 참여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국가라는 이분법을 피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돈 호세 마리아는 개인들의 창조성을 자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격의 주체들로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의 나머지 영역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완수하기에 생산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했다. 따라서 상업회사법인인 이상적 모형은 공공재를 위해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것이어야 하고 인간적으로 작동되어 근로의 경험이 근로자의 긍정적 발전을 돕게 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변증법적인 긴장과 모순의 결과는 개인과 사회의 진보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종합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가족의식, 주인의식의 진짜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근로자에게 가족 개념과 주인 개념을 주입해봤자 나는 월급쟁이일 뿐이라는 일종의 선긋기는 뻔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짓 유대를 진짜처럼 요구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 인간적이다는 것은 거짓 없는 연대를 말하고 풀뿌리 네트워크의 공존을 이야기한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금이 탄탄한 한 사람의 오너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을 두는 수직적 관료 모형의 회사가 아닌 그들 각자가 물질적 혹은 재능을 근로로 환원함으로써 협동조합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가진다. 더 쉽게 말하자면 그룹 회장이 출근한다고 해서 인사를 90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군대식의 계급제가 아니다 보니 의사표현 면에서도 좀 더 자유롭다. 근로 환경 면에서도 다채로운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 그렇다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근로자 개인의 긍정적인 발전과 더불어 개인과 사회의 진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열매도 맺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청년들, 특정 서클 내부에는 주택협동조합과 접촉 경험이 있었으며 건설업계에서 일해본 연장자 학생이 한 명 있었다. 결국 그의 헌신적인 토론 참여로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지역에 들어가 주택사업을 개발하겠다는 발상을 하게 되었다. 이 그룹에는 경영학을 공부한 청년과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젊은 건축가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 건설뿐이겠는가? 청년 네트워크의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단군 이래 가장 그렇죠. 회장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회사의 이사들만 봐도 인사를 90도로 하고 회의가 있으면 수첩에 받아적기만 바쁘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창의적인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을 돈으로 새로 오신 분 중3190님 반갑습니다. 그들의 지식을 돈으로 환원하자면 셀 수 없는 가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협적인 시험 유형에만 맞추어 그들의 사고를 가리고 있다.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 경기를 봤음에도 말이다.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만약 1차 산업 및 농업과 어업에만 주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마을에서는 어떻게 이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전문 경영을 배운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네, 반갑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친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공무원 시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경영 지식과 윗세대의 경험적 지혜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미술을 전공한 친구의 그림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새로운 조합의 탄생이자 유통 방향의 모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탄생이고 이것에서부터 협동조합은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업체도 자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몬드라곤의 전략적 삼각 발전 취재는 필요한 자원들을 정리한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재정, 시스템 일치와의 관계와 중요성을 잘 요약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그룹들에게 기술과 시스템 일치와 양자에서 종종 소홀하게 취급되는 세부 자원은 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와 같은 교육 시스템이다. 이들 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대될 수 있다. 많은 교수와 교사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검증해보는 기회로 지역사회 공동체 단체와 함께 작업하도록 초대받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건 외국의 사례지만 물론 결국 지역적 기반에 있는 자원과 외부 원조의 연계고리가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게 만들어줄 경영에 있다. 전통적인 경영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통적 경영이란 경영 통제권이 피라미드 단계의 제일 상위층인 CEO에 집중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은 분산이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책임 소재에 있어서 정확히 분별이 어려운 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으며 무턱대고 도전만 하자라는 만용을 부릴 수 없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본질이 참여인 만큼 다각적인 사람들의 지성이 모이면 해결할 고리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시도하기 망설여져서 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기 위해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결과로만 본다면 천양지차일 것이다. 실패가 없다면 성공도 없는 것이다. 승자도식의 게임에만 맞물려 청년들 스스로 가혹한 책찍질을 스스로에게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연대하여 모색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2030 세대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말이지 않을까. 저는요, 정책 집행자들이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요, 이런 협동조합의 말들, 그러니까 일자리 몇 개 늘리겠다, 무엇을 짓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와 관련된 관계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지역 시민들을 교육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진짜 정책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 저는 협동조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학 전공한 놈이. 그냥 김유정 소설이나 읽고 김수건 무진기행이나 따라 읽으면서 필사하던 놈이 어떻게 이런 협동조합이란 걸 알겠습니까?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정책 집행자 중에서 한 명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청년 문제 말로만 할 게 아니라요. 청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같이 이것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 왜 정책 집행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친기업적이거든요. 기업적 마인드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협동조합 문화를 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로 시민 연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태클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진보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그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진 않더라. 그러면 이제 청년들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단순히 취업 준비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해서 이것들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적어도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몫이다. 자소서 100번 쓰면 뭐합니까?
시험 면접 거울 보고 이렇게 보고 옷 저거 입어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골라보고 성형수술할까 이런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떠나지 않고도 내 부모님과 또는 내 친구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들어가요. 대기업 삼성 이야기 하잖아요. 삼성의 몰락이라는 책이 이제 나왔어요. 10년 안에 5년 안에 삼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예견하는 학자들도 생겼어요. 노키아의 핀란드의 노키아와 비교하면서 또는 미국의 GM과 비교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대기업 입사시험 물론 삼성뿐이겠습니까? LG, 롯데 수많은 대기업들 입사하기 위해서 또는 공기업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여러분의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저는 성과 연봉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하면 정말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처럼 될까요? 생각처럼 될까요? 계약서를 쓰는 동시에 그건 정규직이 아니에요.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렇게 연봉 협상에서 여러분한테 돈을 준다? 그건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성과제 은근히 무서워요. 다른 말로 뭘까요? 실적이 없으면 너는 나가랍니다. 너를 쉽게 해고하겠다는 겁니다. 그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교육기획부 막말하신 분 그분을 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는 항상 있어요. 우리는 항상 1%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게 있어요. 1%가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거든요. 그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걸 깨야 돼요. 우리는 1%가 될 순간 정말 1%이기 때문에 소수잖아요. 그 소수를 위해서 목적을 달려갈 필요가 없다. 다 같이 잘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1%가 되어서 아랫사람 짓밟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까? 경쟁 싫다. 무한경쟁 시대 정말 싫다. 나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1%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되지. 너 죽이고 나 산다. 이건 아니죠. 유리딱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러면서 누군가 그 개돼지 발언 했을 때는 열받아있고 나는 천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본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반성적 사고입니다. 항상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를 확장해야 돼요. 비판만 할 거 아니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대안도 함께 생각해야 되죠. 네, 유리딱선님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죠?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워서 살아다 가기도 무섭네요. 제가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시키세요. 요새 마트 배달해주잖아. 전화 딱 해서 양파 몇 개, 마늘 몇 개 가져다 주쇼! 이렇게 하는 거야. 내일을 위해서 도축장 가야 돼. 도축장도 배달해줘요. 배달해달라고 하세요. 나 뜨거워서 나가기 싫다! 도축장 가야 된다. 그렇죠. 비판하기 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돌키드님 말이 맞습니다. 너무 멀어서 배달이 안 돼요. 그러면 내일 가세요. 좀 다녀. 직접 가야 돼요. 일단 가서 배달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일단 가면 배달해준다. 택배로 해달라면 안 되나? 택배 얼음 좀 넣어서. 네, 시부모님한테 가야 돼. 며느리 시부모님, 며느리 시부모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택배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거기 부산시 아니에요? 부산시? 아니, 부산시가 무슨 해남보다 더 서비스가 안 좋아. 우리 해남은 다 배달되는데. 2시간 걸려도 배달해줘요, 2시간 걸려도. 웰컴 투 시월드.
역시 부산. 아우 처음 들어. 아 부산. 아 죄송합니다. 부산 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저 부산 좋아해요. 부산 좋아하고요. 제 스피치의 원천은 부산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 스피치를 배웠던 것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어, 너무 친근하니까. 그리고 부산 어른들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아요. 그 고시원에서 잠깐 있었는데 고시원에 있었던 것부터 식당 주인 대부분 이제 고령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말투는 좀 거칠으세요. 그 경상도 사람들 특유의 말투가 있는데 정말 어린애들 오니까 젊은 애들 오니까 뭐 하나로 더 챙겨주려고 시장에 가면 반찬 가게 있잖아요. 2,000원, 3,000원어치 파는 거 몇 팩에 얼마씩 하는 거 저는 세팩 살 돈으로 5개, 6개를 얻어갖고 왔어요. 진짜 그렇게 부산이 인심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 프렌치 감성님 반갑습니다. 제가 엄청 강력한 목소리인 건가요? 잠 안 온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나봐. 잠 온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나봐. 이제부터 이제 난 부산 엄청 좋아. 그냥 부산 살아갑니다. 다시 본론으로 이야기하면 청년들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좀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청년 운동의 방향은 대부분 민달팽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청년 유니언, 뭐 청년 당당 등등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이 있으면서 법률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맞습니다. 기존 90점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프렌치 감독님 상담 오케이 상담. 그러면 제가 잠깐 하던 말을 중단하고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천이 아니네요. 업이나 질샷 하나 해주시고요. 상담 내용을 좀 써주세요. 제가 쓴 거 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장난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장난치시는 분들이 짜장면이 좋을까요? 짬뽕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봐야 됩니다. 웬만한 상담은 다 들어갑니다. 네. 두 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엄지척. 엄지척. 저의 답변은 항상 짜장면이 좋을까요? 짬뽕이 좋을까요? 답변은 항상 있다고 그랬죠. 뭐요? 나도 시켜줘. 나는 풀코스. 네, 이례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건 제가 판단을 할게요. 제가 이례적인 내용인지는 제가 판단을 할게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 포함해서 이 한 달 넘게 동안 100여 건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저한테는 그렇게 이례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음. 네, 그 질차시나 해주셨나요? 엄지착 해주셨나요? 해주셨으면 네. 네, 사이코패스 알죠? 네, 사이코패스 알죠? 그렇지. 짜장면, 짬뽕, 족발과 순대. 이건 메뉴가 다르잖아. 식당이 다른데. 그래서 좋아. 먹을 거잖아. 먹을 거면 좋아. 나 요새 많이 얻어먹고 다니잖아요. 사이코패스, 네, 알죠? 네, 사이코패스 가족이 있어요. 네. 가족 중에, 네. 최근에 한 사실이고요. 가족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길래요? 뭐 병원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그분께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의뢰진자로 너 미쳤다! 너 사이코패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보가 단선적이어서 제가 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최근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저 기질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기질이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공신력이 있냐고. 본인의 판단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렇게 공중력이 있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것이 판명이 된 건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 너 사이코패스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하잖아요.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뭐 사이코패스 판별별 10개 뭐 이거 있는데 그거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거 전혀 해당 사항 안 되고요. MNF라고 해서 그 심리 특성 조사, 사이코패스 지능 지수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종합해서 아 이 사람 사이코패스구나 하는 거지 아니면 소시오패스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답하는 거지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몇 개 항목 가지고 아 여기 한 7개 8개 해당되니까 이 사람 사이코패스구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 어떤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지웁시다. 그러니까 좀 자기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고. 어떤 성향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아, 본인이 의사세요? 정신과 의사세요? 그 아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아시게 된 계기가 본인이 판단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으실 수 있는데